여러분 들어가 볼까요? 다들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봅시다. 네. 한번 보고 이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하세요, 이제. 자,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저번에 사회 집단 이야기를 했었고, 사회 집단 중에서도 형식적인 인간관계가 주로 되며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집단을 사회 조직이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 사회 조직 이야기를 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 조직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 사회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그러니까 관료제, 탈관료제는 이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관료제, 탈관료제는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고 뭐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이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이다. 근데 나는 관료제처럼 운영할래. 나는 탈관료제처럼 운영할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제 이렇게 볼 것이다 라는 거.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관료제, 탈관료제. 뭐 의미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관료제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식 조직, 그 중에서도 대규모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 체계를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관료제가 언제 등장했냐면 산업사회에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등장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혁명 시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설립되고 이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그런 산업사회, 제조업이 중심이 되던 사회. 이 산업사회는 특징이 이렇죠, 이제. 적은 품종을 많이 만드는 게 이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영상들을 보면은 자동차가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때는 일단 자동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차라는 것을 찍어내는 거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품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때 중요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이제. 그지? 자, 그때 이 관료제는 산업사회의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대규모의 공식 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형성됐습니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적은 품종의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관료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대규모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관료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예요. 베버라는 학자는 이 관료제는 합리성에 따르는 조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특징들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은 관료제는 일단 과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장님이 있으면은 사장 밑에 이렇게 뭐 마케팅부, 뭐 총무부, 뭐 이제 뭐 기술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들이 이렇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어. 각각이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하는 것들끼리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전공 분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는 거지, 이제. 여기 마케팅 잘하는 부서. 여기 회계 처리 잘하는 부서. 이런 식으로. 전문화 세분화 해놓으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공장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바퀴만 달고,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거죠, 이제.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계의 서열화가 있습니다.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케팅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케팅부 내부를 또 세밀하게 보면, 마케팅부 말고 여기 옆에다 쓰겠습니다. 세밀하게 보면은 뭐 이제 여러분 회사의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래요. 부장 있고, 부장 밑에 차장 있고, 뭐 차장 밑에 뭐 대리 있고, 그 밑에 뭐 사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또 과장도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 지위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서열화되어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서열화된 조직에서. 오로지 사장이 하겠죠, 사장. 사장이나 부장들이 하겠지,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권한이 꼭대기에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에서 밑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냥 밑줄을 쳐볼까요? 뭐 안 해놓긴 했었는데. 꼭대기 의사결정 권한, 집중되어 있는 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소수가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의사결정한 거를. 이게 관료자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해요, 이제. 우리 공식 조직의 특징 중 하나였어요, 이것도 이제.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다. 근데 관료자는 그게 더 엄밀해요. 더 엄밀하게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요, 이제. 이게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 관료제는 디자인이나 뭐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잖아요. 뭐 창의적인 디자인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물건을 많이 찍어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물건을 많이 찍어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사 잘 조이면 되고 바퀴 잘 달면 되고 이러면 된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사 조이는 거, 바퀴 다는 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 숙련되겠죠. 그치? 그런 숙련자들을 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우대해 줘요.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경력에 따라서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오래 일하면 오래 일할수록 숙련자가 되니까. 오래 일할수록 숙련자가 되니까 이제. 여기는 뭔가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요. 뭐 관료제의 대표적인 조직이 또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 들어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시험 쳐서 공평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위를 획득할 때는 기회가 공평하다라는 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순기능, 장점을 보면 방금 봤었죠? 대규모 조직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치? 분업을 시켜놨고요. 자, 여기 분업을 시켜놨고, 그리고 이제 서열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분업한 것 자체로 우리가 대규모 조직의 업무 수행 효율성이 높아져요. 한 명이 자동차를 막 그냥 만드는 것보다 여러 명이 얘는 바퀴 맞고 얘는 뭐 나사만 조이고 얘는 창문만 달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동차 만들 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명이 자동차를 다 만드는 것보다 그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 위치에 서가지고 그냥 얘는 나사만 조이고 얘는 창문만 달고 이러면 더 빨리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대규모 공식 조직에서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위계 서열화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이제. 그리고 아까 분업도 되어 있었고 서열화도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제품이 출고가 됐는데 창문에 하자가 있어. 아, 이거 창문 만드는 부서에서 잘못됐네.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문서화된 매뉴얼, 규칙화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서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일단 그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굴러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규칙이 존재하고 절차가 존재하고 문서화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도 가능해요,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다. 자, 네, 이제 문제점을 봐야죠. 관료제의 한계점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과업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었잖아요. 분업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나사 조이는 애들은 나사만 조여요. 그래서 365일 동안 계속 나사만 조여. 얼마나 인간성이 떨어집니까? 그게 인간소의 현상이에요, 이제. 계속 단순 업무만 이렇게 나사만 조이고 있으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인간인데
내가 이 공장의 부품이 된 것 같아. 나는 인간이 아니라 부품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소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단순 업무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어떤 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해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간이 마치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인간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나사 조이는 부서에 있으면 나사만 잘 조이면 돼요. 그냥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나사를 반대로 돌려볼까 하면은 제품에 하자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되고, 두 번째, 목적 전치 현상. 그럼 좀 된 드라마긴 한데 중증외상센터 본 적 있으세요? 중증외상센터 보면은 알겠지만 그 백강혁 교수랑 소방청장이 바뀌고 나서 백강혁 교수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소방청장이 하는 말이 뭐야? 절차를 지키셔야죠. 헬기만 띄우면 어떡합니까? 그 백강혁 교수의 입장은 뭐야?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절차가 중요합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목적 전치 현상이에요, 이제. 규칙과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목적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헬기를 준비해 놓은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소방청 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규칙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면은 이 규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목적 전치 현상입니다, 이제. 목적보다 절차와 수단이 더 중시되는 현상. 자, 그리고 얘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제. 구성원이 뭔가 창의적인 업무, 자율적인 업무를 하지를 못해요.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돼요.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게 몰려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은 사실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좀 어르신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단 사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할 텐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말단 사원들이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 돼. 대리한테 보고 올리고, 차장한테 보고 올리고, 과장한테 보고 올리고, 부장한테 보고 올리고, 사장한테 보고를 올리고 나서 여기서 결정해야 변화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어요. 경력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다고. 자,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내가 열심히 할 필요는 없네? 내가 그냥 경력만 쌓이면 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태해질 수 있다. 이게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이제. 연공서열주의로 나타나는 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탈관료제라는 조직인 거예요.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직 형태고요. 이게 한계가 왜 등장했느냐?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면서 한계가 딱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자동차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니 난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더 예쁜 자동차를 갖고 싶어, 더 멋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더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보화 사회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주가 됩니다, 이제. 이게 적은 품종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조직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얘네가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말했듯이 말단 사원들이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랬어요. 말단 사원들이 젊고 이러니까 트렌드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의사결정 권한이 그 사장에게 몰려있던 의사결정 권한을 말단 사원들한테도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쌍방향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결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만 올리는 이런 식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말이죠.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재량권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 됐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어야 됐다면 이제는 내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유연한 조직, 그러다 보니까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게 돼요. 자, 얘 관료제의 단점이 뭐였어요, 이제? 자,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간관리층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원래는 보고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대리한테 보고, 그리고 과장한테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고, 부장한테 보고하고, 사장한테 그때서야 보고가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터우니까 이게 변화에 민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중간관리층을 약화시켜버리고 구성원들의 재량권을 확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거의 팀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EX하고 팀제. 대표적인 운영 방식이 팀제입니다, 팀제. 그러니까 여기 사장이 있으면 그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A팀, B팀, C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팀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A팀이 있으면은 밑에 뭐 사원, 대리,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모두가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입니다. 팀장 빼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회의해서 바로 결정하고 그냥 보고만 올리고, 바로 회의해서 결정하고 보고만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절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는 과업이 완전 세밀하게 나눴잖아요. 마케팅 부, 그러니까 뭐 공장으로 따지면은 뭐 나사만 줘요, 너는 창문만 달아, 이런 거였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팀제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막 여러 개를 막 같이 막 프로젝트를 운영해요, 이제. 얘네 둘이 막 합쳐지기도 했다가, 뭐 얘네 둘이 떨어지기도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직이 움직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이죠.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경력만 높아지면 보상을 해줬어요. 경력이 높을수록 돈만 많이 줬어.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경력이 높아져도 능력이 없고 성과를 못 내면 잘립니다. 여기는 그런 제도예요, 지금. 좀 더 유연하죠, 여기. 여기는 좀 더 경직되어 있다면 여기가 좀 더 아주 유연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마케팅 부서가 기술팀이랑 좀 붙어야 돼. 그러면 이 두 팀을 합쳐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제도가 탈관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장점은 당연하겠지만 위에서 다 본 내용이에요. 구성원의 개성, 창의성, 자율성이 강화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 밑줄 치네. 자, 근데 문제는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지. 아까 말했죠. 마케팅 팀과 기술 팀이 필요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막 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참 이 업무에 대해서 이 권한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애매해져요, 확실히. 이게 이 팀도 마케팅을 좀 하고 이 팀도 마케팅을 좀 하네? 이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를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점이 일단 이거예요, 이제. 둘 다 공식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체계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도 탈관료제도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해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관료제가 왜 효율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는 엄청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뭐 현대사에 들어와서나 좀 너무 경직적이어서 이거 약간 비효율적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대량으로 생산하는 조직에서는 정말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지향하는 조직이에요, 얘도. 그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곳에서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럼 공식적인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도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제 이
이 탈관료제가 헷갈리는 거죠, 이제. 여기 유연하게 움직인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일단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제 방식으로 해야죠. 회사가 팀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막, 너 잘못했어? 맴매한데?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공식적인 통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공부했었던 공식 조직 내용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지? 이런 식으로 뭐. 그죠? 문서화된 공식적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하잖아요. 둘 다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사회학자 갑은 근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합리성이 A를 통해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인간의 정신이 말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했대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이 학자는 베버예요, 베버. 사회학자 막스 베버이고 합리성을 통해서 합리성이 관료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걸 배경 지식으로 몰라도 일단 읽다 보면 나와요, 이제. 합리성을 구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A 그 자체가 조직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A는 관료제구나 이거를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목적 전치 현상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직된 절차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한다고 하니까 얘가 탈관료제인 거겠죠. 자, 이거 뜯어내면은 이제 1, 2, 3, 4, 5번 풀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경직된 절차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한다. 이게 목적 전치 현상이 아니죠. 그지? 뭐 차라리 이걸 여기에 밑줄을 쳤으면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어요. 자, 니은.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탈관료제가 성공적으로 조직에 도입되려면 이런 신뢰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화된 절차와 규범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강조되는 게 관료제긴 해요. 그지? 딱 문서화된 규범에 따라서 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부서가 딱딱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관료제긴 해. 근데 탈관료제도 그렇다면 문서화된 규범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공식 조직이니까요. 공식 조직이니까 얘도 문서화된 규범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있긴 있는데 유연하게 움직일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연해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탈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이 이야기야, 이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상호 신뢰가 선행될 때 이런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었던 관료제의 장점 중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문서화된 규칙과 절차가 있다라는 것에서 파생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탈관료제에서도 이런 걸 준수를 하면은 예측성을 높일 수 있어라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약간 꼬아서 냈는데 이 수능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번. 탈관료제는 아니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탈관료제는 아니죠,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B에 비해 A는 그러니까 관료제는 아니죠,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니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이거? 안 돼요? 니은이 일단 니은이 전형적으로는 관료제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관료제에는 이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탈관료제에서는 약간 약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딱딱 나눠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둘 다 공식 조직 운영 방식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고 얘를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자, 일단은 이제 수업 자체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검사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